전화, 인터넷 페이지, 악의적인 링크. 이것들은 21세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에펠탑, 빅벤, 심지어 브루클린 다리까지 여러분에게 팔려고 한다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과 다른 많은 비슷한 일들이 역사를 통틀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미 조지 C. 파커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주로 활동했던 가장 매혹적인 미국 사기꾼들 중 하나죠. 사기꾼은 보통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예요. 우선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설득해요. 파커는 뉴욕 출신이었고 실제로는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랜드마크 아이템들을 불법적으로 팔아 생계를 꾸렸어요. 그는 자유의 여신상, 메디슨 스퀘어 가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리고 물론 브루클린 다리와 같은 인기 있는 부동산들을 팔았어요. 이런 걸로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수차례에 걸쳐 다리를 팔았어요. 한 번은 6,500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새 주인은 브루클린 다리 한가운데에 요금소를 설치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뉴욕 경찰관들이 맡기 전까지 자기가 사기의 희생자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브루클린 다리는 19세기 말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유료교였는데 그 뜻은 보행자들이 다리를 건너고 싶을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말을 탄 사람들은 5센트를 지불해야 했고 말과 마차가 있다면 10센트를 내야 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출근할 때 매일 다리를 건너곤 했어요. 몇 년 후 이 보행자 통행료는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부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커는 종종 사기를 치는 동안 다양한 이름을 선택하곤 했어요. 웨든 케너디, 제임스 제이 오브라이언, 테일러 씨, 로버트 씨 등등요. 또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사기치는 것에 더 믿음이 가게 서류를 위조하고 필요할 때 가짜 영업소를 설립했어요. 또 그랜트 장군의 묘를 팔 때는 장군의 손자 행세를 했어요. 사기를 쳤던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앨리스 아일랜드였어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특히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돈이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곤 했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타겟은 단지 미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뉴욕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었어요. 엄청난 환대네요. 그쵸?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서 버거스는 1920년대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영국 국가 기념물과 다른 공공재산을 팔고 있었어요. 그는 빅벤, 트라팔가 광장의 넬슨 기념탑, 버킹엄 궁전과 같은 기념물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또한 그런 건물들을 살 다른 구매자들을 찾으면서 반복적으로 팔았죠. 구매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었죠. 게다가 구매자들은 일단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버거스는 미국으로 가서 백악관을 목장 주인에게 팔았는데 그는 연간 1억 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조지 파커처럼 버거슨도 호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팔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그 인상적인 구조물을 사고 싶어 했지만 제때 돈을 모을 수 없었어요. 버거슨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고 항상 그 이야기를 꺼내며 구매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했어요. 구매자는 곧 의혹을 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는 모든 이야기를 경찰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버거슨을 잡았어요. 과거에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버거슨은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에펠탑도 1930년대 어느 시기쯤 팔 수 있었어요. 빅터 루스티그는 그 당시 46세였던 또 다른 유명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는 재즈 시대의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파리에 있는 동안 그는 엄청난 사업 거래를 했어요. 진짜로 에펠탑을 팔았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요. 빅터의 거래는 꽤 간단했어요. 고철이 필요한 사람들과 회의를 가져요. 에펠탑의 수리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철거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을 설득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 재료를 얻는 거였죠. 그는 구매자들에게 에펠탑을 구매한 후에 진짜로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확신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십 개의 위조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불법적인 사업 거래를 하면서 종종 이름을 바꿨어요. 텍사스의 위치타 폴에서 전해지는 흥미로운 지역 전설이 있어요.
1919년 J.D. 맥마흔이라는 한 남자가 자기가 하늘 높이 뻗어있는 오늘날 우리가 마천루라고 부르는 큰 부동산을 지을 거라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설득할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는 2억 6천만 원을 모았고 그러고 나서 겨우 4층 높이의 건물을 지었어요. 깊이 4m의 폭이 3m로 예상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가 서류에 제시한 치수는 피트가 아니라 인치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간과했던 세부 사항이었던 거죠. 물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 이 투자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천루라는 당혹감을 뒤로하고 공돈을 들고 달아났어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바바라 에른이라고 불리는 한 여성이 리텐슈타인을 가로질러 그 주변을 여행했어요. 여행하는 동안 그녀는 등에 큰 트렁크를 단단히 메고 다녔어요. 그녀는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묵을 숙소를 찾기 위해 자주 멈췄어요. 그녀가 머물 때마다 에르니는 여관 주인에게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물건이 트렁크에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여관에서 가장 안전한 방에 트렁크를 잠가두라고 했어요. 여관 주인이 도움을 주었죠. 그들은 트렁크 안에 보석이나 옷이 없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 안에는 사실 그녀의 여행 친구가 있는데 그는 트렁크에서 뛰쳐나와 모든 귀중품들을 움켜쥐고는 다시 에르니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행 듀오를 잡을 때까지 이건 15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가구 판매원 에드 바바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업하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는 사람들을 아주 짜증나게 했던 광고를 그 지역에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갔어요. 어느 순간 그는 모두에게 뉴멕시코의 Truth or Consequence 바로 옆에 있는 골든 협곡 금광의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들 그곳에서 금을 발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태에만 1221억 원의 가치 있는 엄청난 양의 금에 대한 것이었죠. 그의 회사는 그 판매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주식을 팔았어요. 물론 그 모든 게 사기였죠. 한 트럭 운전사는 2010년에 일이 없어서 꽤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그는 런던에 있는 리치 호텔을 거의 4천억 원에 팔려고 했어요. 실제 가치가 9천억 원 이상으로 올랐다는 걸 고려하면 구매하는 사람에겐 나쁘진 않았어요. 운전사는 이 화려한 호텔의 주인들의 좋은 친구인 척했어요. 또한 자기를 그들의 동료라고 소개했었죠. 그는 소유주들이 제3자를 통해 호텔을 매각해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구매자는 그에게 심지어 초기 수수료로 13억 원을 건넸어요. 그러고 나서 운전자는 그에게 더 좋은 제안을 받아서 다른 구매자에게 제안을 전달하겠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인터넷에 이상한 것들을 팔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 막 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온라인 쇼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2000년대 초반에 호주에서 한 남자가 이베이에 나라 전체를 팔려고 했어요. 한 달 경매로 뉴질랜드를 살 수 있었고 시작 가격은 0.01 호주 달러였어요. 일부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이걸 꽤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베이가 중단시키기 전까지 가격이 3,000달러까지 갔었어요.